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지쳐 떠나버린 순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하던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과연 안도의 한숨을 내쉴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회피형의 내면에서 진짜 공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침묵이 곧 평화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붕괴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파괴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오해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단단해 보이는 갑옷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피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무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너무 깊어지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갈등 상황에서는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던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편안해진 것처럼, 심지어 해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회피형 역시 다른 누구보다도 친밀감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정한 거리 안에서만 그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욕구, 거리를 조절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결코 오만함이나 냉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안형은 끊임없이 안심과 확신을 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원합니다. 자신이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러한 요구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침범하고 수년간 단단히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해오던 방식을 택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거리를 두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 불안형은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를 받지만 회피형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형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불균형한 관계일지라도 그들은 관계의 감정적 셔틀콕을 홀로 계속 주고받으며 감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끈질긴 노력이 역설적으로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불안형인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관계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는 회피형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것을 멈춥니다. 애원하고 울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싸우는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이제 그들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돌아섭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회피형의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
독립, 정서적 거리감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립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던 단 한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메시지도 보고 싶다는 말도 관계를 되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그 부재가 만들어내는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글로실질린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 붕괴는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을 스스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친밀함이 자신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후 남은 것은 깊은 후회뿐입니다. 안전망이 사라진 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다룰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을 처리하는 법, 위로를 구하는 법,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누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가벼운 만남을 갖거나 일에 더 몰두하며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형 파트너가 곁에 있을 때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말입니다. 그들은 배웁니다. 감정적 거리가 안전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고통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밀어냈던 그 사람은 자신을 가두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회피형에게 찾아온 진실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수년간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옥이 되었던 익숙한 벽 안으로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즉 그동안 도망쳐왔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성찰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붕괴는 끔찍하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너짐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전문가입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무심하며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갑옷일 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스스로조차 그 갑옷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불안형 파트너가 떠났을 때 그 갑옷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감정적 붕괴는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명백히 실제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셜미디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받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다치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예상치 못했던 안정감의 원천을 잃은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처벌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 가난을 극복하고 치열한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는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나 사치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는 말처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적 거리두기가 곧 안전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려 할수록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연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연결이 과거에 자신을 실패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깊은 대화를 피하고 파트너의 감정을 축소하며 거리를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형 파트너가 떠나고 난 뒤 예상치 못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침묵만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재를 묻는 목소리도 얘기 좀 할까? 혹은 보고 싶어라고 묻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제 회피형에게는 반응하거나 피해야 할 감정적 자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붕괴가 시작됩니다. 후회, 혼란, 불안,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는 아픈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노래를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보거나 완전한 침묵 속에서 불쑥불쑥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최악은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평생 도망쳐온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꼈어. 그립다. 나 지금 힘들어. 이 말들은 회피형에게 마치 금기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폭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붕괴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스트레스, 번아웃, 혹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밀어내는 습관으로 말이죠.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불안형 파트너의 끊임없는 요구에 압도되고 질식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불안형 파트너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감정적 일관성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존재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깨어 있고 표현하며 끈기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머물고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때로는 이것이 집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일관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생존 모드로 작동하는 회피형은 이 선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친밀함을 압박으로, 감정 표현을 대립으로, 연약함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관성이 사라졌을 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조차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감정적으로 지지받았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회피형에게 자기 인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깨달음은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침묵과 후회의 공간 속에서 그들은 수년간 회피해온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는 왜 친밀감을 그토록 위험하게 느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을 악마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의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사랑을 밀어내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치유는 그들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라고 배우기 전에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며 누군가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약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연민과 함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붕괴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폐허 위에 서 있는 회피형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낡은 패턴으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만약 당신이 회피형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형이었다면 이것은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떠남이 그의 붕괴를 촉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한 그의 각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장하도록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치유되도록 허락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감, 그리고 변화하려는 용기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성숙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지쳐 떠나버린 순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하던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과연 안도의 한숨을 내쉴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회피형의 내면에서 진짜 공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침묵이 곧 평화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붕괴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파괴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오해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단단해 보이는 갑옷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피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무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너무 깊어지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갈등 상황에서는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던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편안해진 것처럼, 심지어 해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해피형 역시 다른 누구보다도 친밀감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정한 거리 안에서만 그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욕구, 거리를 조절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결코 오만함이나 냉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안형은 끊임없이 안심과 확신을 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원합니다. 자신이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러한 요구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침범하고 수년간 단단히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해오던 방식을 택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거리를 두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 불안형은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를 받지만 회피형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형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씁니다. 불균형한 관계일지라도 그들은 관계의 감정적 셔틀콕을 홀로 계속 주고받으며 감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끈질긴 노력이 역설적으로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불안형인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관계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는 회피형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것을 멈춥니다. 애원하고 울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싸우는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이제 그들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돌아섭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회피형의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 독립, 정서적 거리감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립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던 단 한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메시지도 보고 싶다는 말도 관계를 되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그 부재가 만들어내는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글로실질린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 붕괴는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을 스스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친밀함이 자신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후 남은 것은 깊은 후회뿐입니다. 안전망이 사라진 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다룰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을 처리하는 법, 위로를 구하는 법,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누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가벼운 만남을 갖거나 일에 더 몰두하며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형 파트너가 곁에 있을 때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말입니다. 그들은 배웁니다. 감정적 거리가 안전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고통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밀어냈던 그 사람은 자신을 가두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회피형에게 찾아온 진실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수년간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옥이 되었던 익숙한 벽 안으로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즉, 그동안 도망쳐왔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성찰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붕괴는 끔찍하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너짐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전문가입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무심하며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갑옷일 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스스로조차 그 갑옷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불안형 파트너가 떠났을 때 그 갑옷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감정적 붕괴는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명백히 실제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셜미디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받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다치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예상치 못했던 안정감의 원천을 잃은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처벌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 가난을 극복하고 치열한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는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나 사치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는 말처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적 거리두기가 곧 안전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려 할수록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연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연결이 과거에 자신을 실패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깊은 대화를 피하고 파트너의 감정을 축소하며 거리를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형 파트너가 떠나고 난 뒤 예상치 못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침묵만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재를 묻는 목소리도 얘기 좀 할까? 혹은 보고 싶어라고 묻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제 회피형에게는 반응하거나 피해야 할 감정적 자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붕괴가 시작됩니다. 후회, 혼란, 불안,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는 아픈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노래를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보거나 완전한 침묵 속에서 불쑥불쑥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최악은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평생 도망쳐온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꼈어. 그립다. 나 지금 힘들어. 이 말들은 회피형에게 마치 금기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폭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붕괴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스트레스, 번아웃, 혹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밀어내는 습관으로 말이죠.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불안형 파트너의 끊임없는 요구에 압도되고 질식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불안형 파트너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감정적 일관성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존재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깨어 있고 표현하며 끈기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머물고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때로는 이것이 집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일관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생존 모드로 작동하는 회피형은 이 선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친밀함을 압박으로, 감정 표현을 대립으로, 연약함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관성이 사라졌을 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조차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감정적으로 지지받았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회피형에게 자기 인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깨달음은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침묵과 후회의 공간 속에서 그들은 수년간 회피해온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는 왜 친밀감을 그토록 위험하게 느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을 악마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의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사랑을 밀어내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치유는 그들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라고 배우기 전에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며 누군가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약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연민과 함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붕괴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폐허 위에 서 있는 회피형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낡은 패턴으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만약 당신이 회피형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형이었다면 이것은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떠남이 그의 붕괴를 촉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한 그의 각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장하도록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치유되도록 허락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감, 그리고 변화하려는 용기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성숙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지쳐 떠나버린 순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하던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과연 안도의 한숨을 내쉴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회피형의 내면에서 진짜 공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침묵이 곧 평화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붕괴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파괴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오해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단단해 보이는 갑옷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피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무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너무 깊어지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갈등 상황에서는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던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편안해진 것처럼, 심지어 해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회피형 역시 다른 누구보다도 친밀감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정한 거리 안에서만 그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욕구, 거리를 조절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결코 오만함이나 냉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안형은 끊임없이 안심과 확신을 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원합니다. 자신이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러한 요구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침범하고 수년간 단단히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해오던 방식을 택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거리를 두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 불안형은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를 받지만 회피형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형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씁니다. 불균형한 관계일지라도 그들은 관계의 감정적 셔틀콕을 홀로 계속 주고받으며 감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끈질긴 노력이 역설적으로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불안형인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관계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는 회피형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것을 멈춥니다. 애원하고 울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싸우는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이제 그들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돌아섭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회피형의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 독립, 정서적 거리감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립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던 단 한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메시지도 보고 싶다는 말도 관계를 되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그 부재가 만들어내는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글로실질린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 붕괴는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을 스스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친밀함이 자신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후 남은 것은 깊은 후회뿐입니다. 안전망이 사라진 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다룰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을 처리하는 법, 위로를 구하는 법,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누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가벼운 만남을 갖거나 일에 더 몰두하며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형 파트너가 곁에 있을 때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말입니다. 그들은 배웁니다. 감정적 거리가 안전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고통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밀어냈던 그 사람은 자신을 가두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회피형에게 찾아온 진실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수년간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옥이 되었던 익숙한 벽 안으로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즉, 그동안 도망쳐왔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성찰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붕괴는 끔찍하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너짐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전문가입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무심하며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갑옷일 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스스로조차 그 갑옷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불안형 파트너가 떠났을 때 그 갑옷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감정적 붕괴는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명백히 실제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셜미디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받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다치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예상치 못했던 안정감의 원천을 잃은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처벌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 가난을 극복하고 치열한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는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나 사치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는 말처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적 거리두기가 곧 안전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려 할수록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연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연결이 과거에 자신을 실패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깊은 대화를 피하고 파트너의 감정을 축소하며 거리를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형 파트너가 떠나고 난 뒤 예상치 못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침묵만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재를 묻는 목소리도 얘기 좀 할까? 혹은 보고 싶어라고 묻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제 회피형에게는 반응하거나 피해야 할 감정적 자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붕괴가 시작됩니다. 후회, 혼란, 불안,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는 아픈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노래를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보거나 완전한 침묵 속에서 불쑥불쑥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최악은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평생 도망쳐온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꼈어. 그립다. 나 지금 힘들어. 이 말들은 회피형에게 마치 금기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폭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붕괴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스트레스, 번아웃, 혹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밀어내는 습관으로 말이죠.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불안형 파트너의 끊임없는 요구에 압도되고 질식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불안형 파트너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감정적 일관성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존재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깨어 있고 표현하며 끈기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머물고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때로는 이것이 집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일관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생존 모드로 작동하는 회피형은 이 선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친밀함을 압박으로, 감정 표현을 대립으로, 연약함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관성이 사라졌을 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조차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감정적으로 지지받았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회피형에게 자기 인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깨달음은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침묵과 후회의 공간 속에서 그들은 수년간 회피해온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는 왜 친밀감을 그토록 위험하게 느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을 악마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의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사랑을 밀어내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치유는 그들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라고 배우기 전에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며 누군가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약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연민과 함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붕괴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폐허 위에 서 있는 회피형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낡은 패턴으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만약 당신이 회피형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형이었다면 이것은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떠남이 그의 붕괴를 촉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한 그의 각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장하도록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치유되도록 허락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감, 그리고 변화하려는 용기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성숙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지쳐 떠나버린 순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 하던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과연 안도의 한숨을 내쉴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회피형의 내면에서 진짜 공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침묵이 곧 평화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붕괴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파괴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오해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단단해 보이는 갑옷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피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무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너무 깊어지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갈등 상황에서는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던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편안해진 것처럼, 심지어 해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회피형 역시 다른 누구보다도 친밀감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정한 거리 안에서만 그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욕구, 거리를 조절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결코 오만함이나 냉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처절한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안형은 끊임없이 안심과 확신을 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원합니다. 자신이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러한 요구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침범하고 수년간 단단히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해오던 방식을 택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거리를 두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 불안형은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를 받지만 회피형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형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씁니다. 불균형한 관계일지라도 그들은 관계의 감정적 셔틀콕을 홀로 계속 주고받으며 감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끈질긴 노력이 역설적으로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불안형인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관계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는 회피형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불안형의 사람이 모든 것을 멈춥니다. 애원하고 울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싸우는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이제 그들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돌아섭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회피형의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 독립, 정서적 거리감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립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던 단 한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메시지도, 보고 싶다는 말도, 관계를 되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그 부제가 만들어내는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글로실질린.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 붕괴는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을 스스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깨달아가는